국민 라디오 금천구의 자랑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멘트 하시려고 이렇게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하다가 본인이 터지시네. 저 그거 보고 사실 빵 터졌거든요. 그게, 거기 댓글에 달렸었나요? 네. 나도 그거 보고, 야, 내가 금천구의 자랑밖에 안 돼? 서울의 자랑은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런 저는 오히려 조금 약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고작 인구 30만도 안 되는 금천구의 자랑이란 말인가, 막, 서울시의 자랑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재밌으셨군요. 네. 왜 이렇게 무게 잡고 계신가, 저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아니, 요즘에 빙수는 드세요? 빙수요? 네. 네. 빙수 언제 드셨어요? 저 한 3주 전에 먹은 것 같아요. 3주 전에? 네. 제가 이번 주에 돈 들어왔어요. 무슨 돈 삶은 들었어요? 어떻게 책이 되는가, 그거 이제 첫 1쇄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쇄분 돈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 넘게 들어왔어. 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올 여름 처음으로 이제 빙수를 먹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빙수도 짧고 굵게 먹어요. 예,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어디 가서 빙수를 먹은지 알면 아마 놀라실걸요? 어디 가서 드셨어요? 신라 호텔에 가서 먹었습니다. 신라 호텔. 예, 신라 호텔에도 빙수를 팔아요. 신라 호텔 1층에 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애플 망고 빙수를 팝니다. 제주도산 애플 망고를 이용한 빙수인데요.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예요? 찍어보세요. 호텔이라서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비싸요. 한 3만 원 할래나? 5만 원? 그거보단 작아요. 42,000원. 물론 이제 세금과 봉사료 포함인데. 그러면 그거 하나 시키면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개 시키던데 저희는 이제 가족 4명이 다 출동해서 하나로 이제 저희는 좀 부실하잖아요, 집이. 아니, 결코 부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호텔 빙수 드시러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내년 먹을 빙수돈까지 다 땡겨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번에. 올해 빙수가 더 이상 없어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서 이제 온 가족이 총출동한 거예요, 4명이. 굳이 호텔 빙수를 드시러 간 이유가 있나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부로 맛있는 거 먹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빙수 한번 먹더라도 좀 뭐라고 있어 보이는 빙수를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요즘은요, 그 빙수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명한데 외부에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요, 거기서는 생음악이 연주돼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삼중주를 생음악으로 연주해주면서 그 빙수를 먹으니까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선생님은 네.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가는데 원래 이제 저희는 주차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쭉 끌고 갔더니 저 밑에 하는 거더라고요, 주차를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호텔 뭐라고 해야 되죠? 호텔 일하시는 분이 우리 싹 보더니 거기 가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 애들 둘을 끼고 왔으니까 내가 빙수 먹으러 왔대요.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얼굴로 그러면요, 저기 발레 파킹 하러 가는 데를 자기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비상등을 켜고 가면 그쪽에다 댈 수 있게 해주겠다. 원래 거기는 좀 돈 내고 되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 42,000원짜리 빙수를 저희 4가족이 먹는데 애들이 환장을 한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먹을 빙수값까지 땡겨서 올해 호사를 했습니다. 이 원래 할부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5만 원이 안 넘어서 할부가 안 돼가지고 일시불로 제가 결제를 했어요. 네. 올 여름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는. 네. 보름달님께서 신라호텔에서 빙수 드신 거 축하드려요. 근데 왜 눈물이 흑흑 하셨나요? 왜 눈물 나요? 신라호텔 빙수 드셔보셨나? 나 신라호텔 빙수 먹어봤어요. 왜 이래? 된장남이라고. 그리고 빙수는 우리 국민카페에 밀크 빙수가 최고라며 지금 다들 올려주셨네요. 그거 여러분 애플망고 빙수 안 먹어봐서 그래요. 진짜 맛있어. 내가 솔직히 국민카페 거 안 먹어봤지만
국민가게버섯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천국의 맛이었어요. 네, 뭐 제주도에서 망고 질리도록 먹어봤었기 때문에 별로. 그래요? 제주도에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살았잖아요. 예. 뭐. 그 이부진 씨 거 매일 먹을 것 같더라고. 제가 이부진 씨가 부러웠어요, 사실은. 에이, 뭐 매일 안 드실 것 같아, 매일 안 질려서. 먹어요? 질려서? 예, 그딴 거는 뭐. 그래요? 부러워하고 계시군요. 지금 제가 부럽죠? 아니요. 안 부러워요? 네, 별로. 아무튼 여러분, 제가 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인세가 들어와서 호살 좀 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신라호텔 한번 가봤습니다. 예, 선생님 자랑 충분히 하신 거 맞죠? 예. 광고 나가겠습니다. 예.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된장남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임승수의 자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난리가 났네요. 제주도에 진짜 쟁반에 나오는 빙수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큰 볼에 나오는 사발에다 빙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커요. 정말 오. 큰데 저는 제주 MBC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간 게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팥빙수에 빠져가지고 네, 미친 듯이 정말 8,000원인데 이때만큼 나왔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은 15,000원으로. 42,000원. 아니 이게요. 저는 약간 평소 잘 가지 않는 곳에는 잘 안 가는 습성이 있어요. 약간 불편한 걸 싫어해요. 불편해서 밥도 잘 못 먹겠고 불편한 사람하고는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살면요. 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희 집이 이제 어제 그걸 먹고 나서 지금 당분간 짜파게티로 때우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짜파게티 먹고 왔어요, 제가. 이건가요? 어떤 거요? 지금. 누가 올리셨나 보죠? 네. 맞아, 이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 셔벗도 있네, 옆에. 샤베트랑 팥이랑 이 애플망고거든요, 지금 주황색이. 누가 올리셨지? 정말 맛있어요. 내가 무슨 홍보대사 같다. 올려주셨네요. 네. 맞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저보고 좀 사달라고 누구한테 그렇게 임승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나 저는 별로 이런 거에는 혹하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에 혹해요, 여러분. 망고빙수, 애플망고빙수 사주시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또 웃고 즐기기는 끝났고 이제 또 재미없는 대한민국 경제사 해야지. 저는 이미 순위를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조금,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예.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재밌거나 인기가 있진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더라고요. 40이 넘어서, 교주가 됐기 때문에, 저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마음 비웠어요. 오늘 내용, 미군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이제 미군정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저번 시간 마지막 말미에, 무희정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당시 그러면 왜 좌익 계열은 그렇게 미군정에 대해서 그럼 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제대로 대응을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제 38도선 이남에서 이제 좌익 계열은 이 미군정 측과 이 갈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에 근거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조선반도의 미래 운명이 어쨌건
그 두 국가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파업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또 그 굉장히 센 노동조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조직인데 이게 당시 그 해방 이후에 일제 시절부터 비합법 지하 운동을 하던 이 좌익 계열의 노동운동가들이 해방이 되니까 쫙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제 노동조합을 막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11월 5일과 6일에 당시 서울중앙극장에서 이 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줄여가지고 전평 이 전평의 중앙조직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남뿐만 아니라 38도선 이북에 있는 노조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1194개 노조 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505명의 대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와. 굉장한 규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전평이 발표한 일반 행동 강령과 실천 요강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재미없어 할 것 같고. 근데요, 네. 선생님, 여기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이 1194개의 노조가 그 당시로 치면은 전체 노동자의 몇 % 정도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요. 네. 노조 가입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앞에 내용 읽어보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요? 왜냐면 뒤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네, 지금.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앞서가지 마세요. 네. 그 내용 할 겁니다. 예. 미리 말씀하셨으니 미리 얘기를 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걸 하시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노조 조직률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시로 치면은 사실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략적 추산을 했을 때, 보통 한 24% 정도 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농민이 많아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조직돼 있을 정도의 조직이니, 지금 민주노총도 10%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조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발족을 하면서, 일반 행동 강령으로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들 많이 한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고 그러죠.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러니까 아니, 이때부터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대통령이 안 돼서 그래요. 너무 비약이 센다, 오늘은? 아니, 씨가 먹힐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가? 어린 아프라지도 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망고 빙수 맛있는 걸 먹었더니 오늘까지 좀 정신이 혼미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당시 이렇게 일반 행동 강령에는 14세 미만 유아 노동 금지해라. 그리고 이제 부인 노동자, 그러니까 부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제 주부겠죠? 네. 부인 노동자를 위한 공장 설비, 예를 들어서 타가소, 수유소 이런 것들을 고용주 부담으로 즉각 실시해라. 요즘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예. 네. 단체 계약권을 확립하라.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떠안은 이제 내용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시위의 절대 자유. 당시 이게 잘 보장이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의 자주 독립 만세 이런 얘기도 있고, 세계 노동계급 단결 만세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굉장히 대규모적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엄청난 조직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런 조직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군정과 협력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조직이 파업도 자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할 얘기가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여러분도 혹시 근현대사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혹시 무희정 아나운서 다른 팟캐스트 이거 진행하시면서 이 얘기 나온 적 있나요? 있죠? 네. 자세히 다뤘나요? 자세히는 안 다뤘습니다만, 예, 이제 저는 많이 나온 얘기죠, 사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이제 단편적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나온 책이 있어요. 안재성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이관술, 사람 이름입니다. 이관술.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였어요. 독립투사죠. 예. 이관술. 이관술. 의사. 예. 이관술 1902에서 1950. 이분이 이제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까지 살은 분이거든요. 이런 제목의 책인데 굉장히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분이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의 내용을 좀 많이 요약을 해왔어요.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의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선 정판사는 이제 인쇄회사예요. 이 인쇄회사가 당시 이제 소공동 74번지에 있었던 근택 빌딩이라고 하는 곳에 입주를 해 있었는데 이 근택 빌딩이 좀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한참 우리 세대 아실 거예요. 63 빌딩 한참 지어지고 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랜드마크였고 이것도 이제 근택 빌딩도 7층짜리긴 한데 그 당시 7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였어요. 근택 빌딩이 이제 7층짜리로서 서울에서 가장 높고 좋은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이 건물이 일본인 소유였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인 소유였던 시절에 근택 인쇄소, 빌딩 이름이랑 똑같죠? 근택 인쇄소라고 하는 인쇄소가 입주해가지고 당시 그 일제 시절의 화폐였던 조선은행권을 발행을 했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택 인쇄소가. 그런데 해방 이후인 1945년 9월 6일까지도 이 근택 인쇄소에서는 일본 관원의 명령에 따라서 조선은행권 중에서 이제 100원권 발행 지폐를 계속 이제 인쇄했었는데요. 이 조선은행권 인쇄가 곧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9월 상순쯤에 조선공산당이 이 근택 빌딩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공산당 중앙당이 11월 하순에 그러니까 1945년 11월 하순에 조선공산당 중앙당의 일부가 이 근택 빌딩으로 이전을 하고 그 이듬해인 1946년 1월에 완전히 이사를 해서 들어왔어요. 이 당시 근택 빌딩은 주로 조선공산당 기관지였던 해방일보의 사옥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택 인쇄소를 인수해서 이름을 조선정판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일보를 주로 인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당 관련 문건이라든지. 당시 이 조선정판사의 사장을 하던 사람은 박락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경남 사천 부잣집 출신에다가 학벌도 좋아요.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 동경에서 조선어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주로 사회주의 출판물을 찍어내던 인쇄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조선 공산당의 그 문건이나 아니면은 또 해방일보 기관지를 찍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1946년 5월 초에 경찰이 그런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무슨 첩보를 입수했냐면은 시중에 이 위조 지폐 원판,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그 판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이제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 관계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조선 정판사에서 인쇄공 평판 과장으로 일하던 그 김창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위조 지폐 인쇄용 징크판을 그 관계자들한테 넘겼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아낸 거예요. 조선 정판사에서 일하던 인쇄공.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곧바로 이 조선 정판사의 인쇄공이었던 김창선을 체포해가지고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김창선 씨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 사람 집을 이제 수색을 하니까 4매짜리 작은 또 징크판, 돈 찍어내는 그 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시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근택 빌딩에 있는 그 조선 정판사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이제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이 김창선이 확보한 징크판 일부가 우익단체였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많이 들어보셨죠? 독촉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승만 계열이랑 많이 관련이 있죠. 여기에 뚝섬위원회 조직부장이었던 양승구라는 인물한테 팔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초기에는 조사에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뚝섬 위패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제 끝날 사건이었는데 하루 만인 5월 6일에 조선공산당으로 이게 불똥이 튄 거예요. 경찰이 이 인쇄공 김창선으로부터 이 징크판을 팔아먹기 전에 이 조선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이 징크판을 이용해서 이 조선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몰래 찍어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술을 근거로 해서 미국 수사대인 CIC 소속 미국 헌병들이 근택 빌딩을 포위하고 정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판사 사장인 박락종, 서무과장 송원필 등 직원 14명을 연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이관수 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태를 항하하려고 당시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었던 이제 이관수 씨가 경찰청장 장택상을 방문했지만 만나진 또 못했어요. 근데 또 오히려 경찰은 이 이관술이랑 해방일보사 사장인 권오직을 지명수배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으셨죠?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5월 14일에 수도경찰청장인 이 장택상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공산당이 주도해가지고 이 해방일보를 찍어냈던 그 조선정판사 지하실에서 거액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5일에는 미 군정청 공보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번 위조 지폐 사건이 조선공산당의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 측 발표에 따르면 이 조선공산당은 해방 직후에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그 근택 인쇄소에 조선은행 발행 100원권 지폐 원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이 사장 박락종을 내세워서 근택 빌딩을 접수해서, 1945년 10월 20일부터 1946년 2월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회 200만원,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큰 돈인데 매회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인쇄해가지고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한테 제공했다. 라는 게 이제 얘기의 자초지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 군정 측의 발표고요. 발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 군정 측의 발표입니다. 일방적인 발표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사실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미 군정 측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더 나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인쇄공 아까 김창선이 이제 우익단체한테 징크판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아예 이제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공산당 측은 이제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위조 지폐 사건은 공산당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이랑 해방일보사 사장 권오직은 이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신들이 말이야 사건 관계자 14명이 모두 조선공산당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랑 다르고 위조 지폐를 근택 빌딩 지하실에서 인쇄했다고 하는데 지하실에는 인쇄기를 설치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미군정 측에서는 5월 18일에 조선공산당 본부를 자꾸 공산당이라고 그래. 이게 그 사탕 본 것처럼 공산당 본부를 대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해방일보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를 정관 처분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계속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에서는 억울하니까 5월 21일 날 서기국 명의로 이 두 번째 성명을 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추가로 사실을 밝혀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창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쇄공, 이 정판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 주모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1946년 2월 20일에야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당시 정판사에서는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전혀 공산당이랑 뭐 관련이 없다가 1946년 1월부터 단기 속성 교육을 받고 집단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배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세가 좀 커져야지 되니까 이제 해방 공간에서 자기들도 좀 위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이제 속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1월부터 교육시켜서 2월에 가입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발표한 것처럼 1945년 10월부터 이제 돈을 찍어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김창선이나 그 사람들은 공산 당원도 아닌데 당원도 아닌 사람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위조 지폐 같이 만들자고 한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실은 만약에요 정말 위조 지폐를 찍어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소수의 핵심 인물들만 모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안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개입시켰을 이유가 없죠. 예,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예. 일제 시절 동안 이 조선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조선공산당 운동사를 살펴보면요, 일제 기간 동안 제대로 그 조선주의 그 조선 공산당이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하 활동을 했죠. 예, 왜냐하면 무언가 일을 꾸미려고 하면은 사소한 끈앞풀에서 항상 발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진 줄 알았더니 뿌락치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경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때쯤 되면 학습 효과가 제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제 미군정은 조선공산당한테 이제 근택 빌딩에서 이제 방 빼라라고 이제 명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빌딩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배후에 소련 영사관이 있다고 해서 소련 영사관도 다 철수시키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론전을 하면서 이제 조선공산당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익들이 공산당원에 대한 테러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관술이나 그 핵심으로 지목됐던 그 권오직 이런 사람들이 다 잠수를 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관술 씨는 7월 6일 날 이제 숨어 있다가 체포가 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판은 1946년 7월 29일부터 이제 재판이 됩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인쇄공 그 김창선 씨가 원래 이 사람이 다 진술했다라고 해서 다 잡혀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고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재판에서. 그래서 이제 재판 때 있었던 대화를 제가 옮겨왔는데 이거 혼자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누가 판사를 하고 누가 김창선을 할까요? 제가 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경찰에서 12일간 취조를 받을 때 자백을 했는데 아니에요. 취조를 받을 때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12차 전부 고문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2번씩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당한 고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의자에 둘러눕혀서 이 두 대들이 주전자로 제 코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몇 주전자나 됐는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팔을 포송으로 결박해가지고 피도 잘 못 통하게 하면서 저한테 물을 계속 먹였습니다. 물 먹이러 들어가는 길에 한 사람은 제 머리를 잡고 한 사람은 절 발로 차고 한 사람은 또 저를 목검으로 때리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때에도 무척 맞았습니다. 매일 2, 3차 취조 시에는 반드시 때렸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며 때렸습니다. 공산당이 뭐가 무서우냐며 위협하며 경찰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공산당은 전부 없앤다. 너는 안심해라. 가족도 안심해도 좋다. 왜 부인을 하냐?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고문이 있더라도 사력을 다해 부인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판사님, 고문 안 당해보셨군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고문한 경찰의 시명을 말해보세요. 현을성 경위, 노성기 경사, 리하남 경사, 김원기 경위, 김성환 경사, 허난수 경위, 이 외에도 4-5명이 더 있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노덕술이라는 친일 경찰 대표적인 개새끼죠. 악질, 친일 경찰의 개새끼죠. 부하들이 아마 이 고문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관술 지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노덕술이 고문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아무튼 당시 이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의혹은 처음부터 이제 제기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증거를 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인쇄공 김창선의 자백에 의존한 것이고 또 불러들여서 다 고문한 사람들의 자백에 의존한 거거든요. 예? 당시 잘 아시겠지만 그 경찰은 고문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일본 경찰보다 조선인 경찰을 더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쫄아 있다가 미군정이 또 딱 들어오니까 미군정 등에 딱 엎여가지고서는 일제 시절보다 더 악랄하게 굴었거든요.
이 정판사 관련 문제는 너무 이게 이제 충격적 사건이, 왜냐면은 졸지에 공산당이 위조 집회범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이나 이제 공산당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신문들에다가 다양한 기고로 이제 옹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판사랑 같은 건물에 입주했던 출판사 동무사라는 곳에 최승호 사장, 이 사람이 당시 진보지였던 현대일보에다가 그 3차례에 걸쳐서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좀 옮겨왔어요. 뭐냐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했던 얘기들도 좀 겹치긴 합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1946년 2월에나 공산당에 가입한 초짜들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한테 위조 집회를 인쇄하자고 이 초짜들한테, 그것도 당원 가입하기 전에 제안을 한다면 정신병자 아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당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 근택 빌딩 2층에서 정판사 관계자랑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이 서로 이제 이 위조 집회 징크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출판사 동무사의 최승호 사장이 이제 입주해 있었잖아요. 4층에. 네.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당시 근택 빌딩 2층은 아예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인쇄물 창고로나 이용하던 곳인데, 그리고 이제 11월에나야 이제 조선공산당이 조금씩 이제 왔는데, 여기에 누구야, 아까 얘기한 재정부장 이관수리가 있었을 리도 없다. 그리고 설사 우연히 이관수리가 그냥 왠지 오고 싶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가 우연히 이제 만나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이관수리랑 인쇄공이랑 숙덕해서 결정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공산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상.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당시 이제 해방일보를 찍어내느라 엄청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에 200만원씩 6자리가 써서 1200만원. 한 번에 200만원을 찍으려면은 100원권을 2만 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인쇄 여건에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여러 사람들이 당시 이제 진보지였던 조선인민보나 현대일보, 중앙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사실 남노당, 그러니까 남조선에 있던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있죠. 왜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지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에서 화폐 개혁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선의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걸 싸가지고 이제 몰래 다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돈이 그렇게 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미쳤다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미치지 않은 이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건 조작이다 하면서 이제 3대 진보신문이었던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 이제 미군정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이 3대 진보신문을 다 폐간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언론사 관계자 10여 명을 체포해요. 아니, 뻑하면 체포해요. 예.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이랑 비슷하죠. 하는지 조작 사건 똑같고, 걸핏하면 체포하고. 미군정 시기에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9월 6일자로 당시 신문들 다 폐간시켰고요. 같은 날에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의 지도부인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을에 대해서 이제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앞선 3월에는 미군정과 우익세력 측의 주도로 어용노조인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 줄여서 대한노총이 결성되는데, 참 대한 좋아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꼭 이런 데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노총은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조라고 불리기 좀 민망한 게,
노동 조건 개선이라든지 뭐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게 전혀 목표가 아니었어요, 조직에. 정관에도 없고 뭐가 이제 목표냐면 반공, 그리고 전평 까부수기. 깡패죠, 쉽게 얘기하면은. 서북 청년당이랑 거의 비슷한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에 대해서 타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미군정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갈등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쯤 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좀 이상하다 내가 했지만.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세상에 100%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근데 저는 이 정황상 봤을 때는 조선공산당이 위조 집회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상식의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입장에서 황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들씌우고 나서는 연락에 자기들을 까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미군정에 대해서 타협적인 포지션을 취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분위기는 또 이제 안 좋게 흐르고 있었어요. 우선 이 조선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 미군과 소련 양측이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1946년 5월 이후로 무기한 휴회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정치 세력들은 미군정을 득에 업고 나서 이제 노골적으로 아이고 빨갱이들 빼고 38도선 이남에서만 단독 선거해가지고 우리끼리 정부 따로 수립하자 막 이런 얘기 해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남과 북은 분단되게 생겼고 그리고 또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 국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좌익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바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1946년 7월에 조선공산당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정당방위의 역공세라는 이 구호 속에 미군정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신전술을 채택합니다. 굉장히 이게 큰 정책적 전환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도 좀 다른 데서 하지 않았나요, 혹시? 조선공산당 신전술에 대해서? 아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없었나요? 네네. 제가 그럼 최초로 하는군요, 국민방송에서. 근데 사실 워낙 잘 알려진 얘기여서 학계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미군정과 타협하지 않고 갖다 받겠다 이 얘기인데, 이 정책을 사실 취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내부에서 반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센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과 지금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맞부딪히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조직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내부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그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그리고 박헌영이 이제 북에 가서 북에 이제 김일성이나 소련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전술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북측이나 그 소련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미군정과의 어떤 그 기존의 타협 체계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는 공감대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결은 위험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건 당시 조선공산당의 당권은 서울 쪽의 당권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력은 어쨌건 갖다 박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헌영파의 의견이 관철돼서 신전술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상됐던 파업을 굉장히 한 달 앞당겨서 1946년 9월에 이 조선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그 전평이 총파업을 때리게 됩니다. 이 총파업이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그 전평을 중심으로 해서 남조선 총파업 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9월 26일에 총파업 선언서를 발표하고 미군정 측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었어요. 그 요구사항을 좀 읽어보면 하나, 쌀을 달라. 노동자와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3홉 이상 배급하라. 하나, 물가 등기에 따라 임금도 인상하라. 당시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미군정에서 자기들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연락에 이제 또 화폐를 찍어내가지고 인플레가 심하게 발생했어요. 전재민 실업자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하나, 공장 폐쇄, 해고, 절대 반대. 하나,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하나, 일체의 반동 테러 배격. 하나,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할 것. 하나, 민주주의 운동의 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이것은 이제 박헌영이나 이강국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 검거 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가를 즉시 석방하라. 하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립대학교안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해방일보, 인민일보, 현대일보, 기타 정관된 신문을 즉시 복관시키고 그 사원을 석방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요구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구 조건만을 내건 파업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확실하게 둔 정치 파업이었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당의 어떤 의견이 강하게 들어간 그런 요구 조건이 있죠. 이 파업은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게 된 게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미군정에 대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평이 총파업을 하자 마치 화약고에 성냥불이 떨어진 것처럼 거세게 이제 불이 타오르게 된 겁니다. 당시 경성지방 출판노동조합 총파업투쟁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를 보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극소수의 대지주, 몰입에 정상배를 제외하고는 120만 시민에게 돈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해도 아내와 자식들은 죽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먹지 않고는 노동하지 못하니 시민의 신문을 인쇄 못한다. 쌀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성지방 전역에 걸쳐 25일 총파업을 단행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썼습니다. 당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 미군정과 우익폭력단은 이 총파업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살인적인 탄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고 특히 이제 대구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게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10월 민중항쟁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 민중항쟁이 이 총파업으로 시작됐다가 이게 사실 이제 그 당시 조선공산당에서는 총파업 계획은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의 인민항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이제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완전 민심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도 230만 명이 만약에 네. 참가하는 항쟁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230만이면은 거의 뭐 얼마나 될까? 10% 될까? 하여튼 뭐 굉장한 수죠. 엄청난 수죠. 예. 네, 그 엄청난 거죠, 진짜. 아무튼 뭐 이렇게 폭발했어요, 민심이. 그래서 뭐 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나서 2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살해됐고 대부분의 이 경찰들은 이제 친일 경찰이죠. 예. 사람들 빡시게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완전 이제 뭐 폭동 상황이니까 서로 막 죽이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사망한 수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말이 1,000명이 세상 1,000명이 막 폭동이 일어나서 떼죽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전평 경북도 평의회 간사 이일재 씨가 월간 말지 인터뷰에서 당시 대구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옮겨왔는데 미군정 당국의 공권력이 무너지자마자 우리 도 평의회에서는 완장을 차고 나와 교통 및 치안 정리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갔지요.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했어요. 학생들이 경찰 발포로 흩어지다가 신발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는데 신발 가게에서는 그냥 신을 나눠주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엄청났다는 네, 얘기죠. 엄청났다는 얘기죠. 예. 대체로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큰 질서는 잘 잡혔지만 워낙 미군정 경찰에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됐어요.
주로 일제하에서 고등경찰하던 사람, 지주 등의 집들이 이들에 의해 불에 탔고 경찰 간부도 여러 죽었습니다. 그들 집에서 끌고 나온 쌀, 설탕 등 재산은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전부 달성공원에 쌓아두었어요. 지금도 대구 달성공원 있지 않나? 네네. 네. 그러다 오후 4시 30분쯤 되니까 미군과 충청 남북도에서 지원 나온 경찰들이 트럭 행렬을 이루어 진격해 들어왔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구가 이때만 해도 이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대구 쪽에서 보도연맹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네. 떼죽음 당했죠. 땅 파면 시체가 나오는데 뭐. 그 당시 이제 여기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대구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위기죠. 굉장히 진보적인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으니까요. 예. 조선의 모스크바, 가슴 뛰는군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이 금천구에 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이 잡담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일단 가보시죠. 일단 가요? 네. 네. 제가 앞에를 일부러 좀 지루하실까봐 속성으로 갔는데 너무 속성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건 이 9월 총파업과 그것에 의해서 야기된 10월 민중항쟁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참혹했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 전평과 조선공산당 및 좌익 세력이 미군정의 살인적 탄압으로 인해서 조직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거의 와해 수준으로 약화가 돼요. 반면 이제 미군정과 그에 편승한 이승만 세력은 상대가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38선 이남에서 단독 선거 및 단독 정부 수립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군정 측은 꼼수를 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정이 남한 최대의 지주였다. 뭐 농지의 거의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일제가 가지고 있던 걸 고스란히 그렇죠. 미군정이 이어받았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속이었던 거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신한공사로 미군정이 가져갔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선거해가지고 미군정이 해체되니까 해체되기 전에 미군정이 보유한 그러니까 미군정 그 신한공사 소속의 토지를 유상으로 분배한 겁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미군정이 보유했던 토지를 무상 분배는 아니고 유상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했냐면 연간 생산량의 한 3배 수준으로 해서 한 거고 매 15년으로 이제 그걸 납부하는 건데 연간 20%씩. 그러니까 연 생산량의 20%씩 15년을 납부하면은 20 곱하기 15하면 300%니까 딱 3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납부하게 만든 건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소작하던 사람들은 소작료가 되게 비쌌잖아요. 네. 절반 가까이 내던 사람도 있고 물론 미군정이 3.1제를 해가지고 33%를 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께 돼서 연간 20%로 15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 조치가 어쨌건 농민들에게 먹혀가지고 당시 이제 여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농지개혁사 관계 자료집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신한공사 토지를 이제 불허한 거. 이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열렬하였으며 3년 수확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농지를 구입할 기회를 갖게 될 경작자들은 이리하여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 열심이었으며 낮은 가격에 기뻐하였다. 실제로 남한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조직들은 이 매각 계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체로 이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수세에 처하게 되었다. 어쨌건 뭐 자기가 내던 소작료보다 적은 양을 한 15년만 내주면 이제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심은 어쨌건 약간 수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선거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뭐 자세히 다음 시간에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주 4.3이 터지고 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분단이 더 가속화되고.
제가 이렇게 역사 같은 거를 공부하고 이렇게 책을 쓰고 하다 보면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조선공산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군정에 타협하고 협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쨌건 자신들의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으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정면 충돌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맞았는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당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소련이나 이제 북쪽 측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잘못하면 큰 역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신전술이라고 하는 극좌 모험주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후 역사 궤적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좀 그런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좌익 세력들이 어쨌건 내세우는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민중을 위한 것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정책들이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익들은 대부분 이제 뭐라고 지주 출신이라든지 매세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왜 그 소련이 예. 38도 이북에 진주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미군이 이제 이남에 진주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박헌영 측이 이 신전술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은 굉장히 조금 관조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약간 예. 그리고 굉장히 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예.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미군정에 대해서도 약간은 나이브하게 좀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평가도 있죠. 실제.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일본에도 사실 미군정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양명성 그리고 굉장히 악랄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일본에서도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일본의 외교관 출신 고위급 외교관 출신이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미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건데 일본도 사실 거의 식민지 수준으로 미국에게 험한 짓을 많이 당했고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가차없이 다 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오사카가 일본은 오키나와가 일본에게 어떤 미국에게 어떤 뭐 기지적인 그렇죠. 입장으로 뭐 거의 공여되다시피 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에 비해서 일본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미하는 세력들은 다 거의 죽다시피 했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의 시각에서 보니까.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잘 읽어서 메디치 출판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책 제가 꼭 강추드리고 싶어요. 기회 되면 그 책을 한번 다뤄도 좋겠다. 근데 어쨌건 미군정기에 대해서는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이승만 시기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드린 그 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내용으로 한 주 정도 제가 좀 새로운 내용으로 딱 하고 그 다다음 주쯤 이제 아마 그 이승만 시절의 경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그 3주간에 걸쳐서 미군정기 경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미 군정 시대에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이식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움직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몰랐던 부분까지 좀 자세히 알게 된 부분이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미군정이 굉장히 좀 착취가 심했구나. 그리고 예. 여전히 우리 그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었구나. 예. 그리고 그때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걸까라는 예. 생각에 좀 가슴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또 재밌는 책 얘기로 예. 찾아오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